때는 조선 후기 어느 가을의 일입니다. 전라도 고창 땅 관아의 뜰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발끝으로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고 담장 너머까지 구경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에 여인 하나가 홀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한 올 걸치지 않은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뒤에 든든한 양반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두 발로 땅을 딛고 원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죄는 이미 확정되었거늘 감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딱 한마디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무슨 말을 했기에 관아 전체가 얼어붙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 날보다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도 고창 땅 모양성 아래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줄기가 마을을 감싸 안듯 뻗어 있고 앞으로는 너른 들판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논으로 둘러싸인 모양이 꼭 섬처럼 생겼다 하여 마을 이름은 섬촌이라 불렸습니다. 이 섬촌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돌처럼 단단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두렁을 살피고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호미를 내려놓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드물었지만 누군가 일손이 모자라다 싶으면 말없이 나타나 묵묵히 도와주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내 순이는 남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이 크고 입이 야문 순이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총명한 안악이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셈이 빠르고 이치를 따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팔 때면 상인들이 오히려 순이 앞에서는 값을 속이려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어느새 순이가 가운데 앉아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콕 짚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풀려나갔다 합니다. 두 사람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논 두 마지기와 텃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돌쇠가 부지런히 일하고 순이가 알뜰히 살림을 꾸리니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촌에는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서방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본디 고창 고을에서 소금 장사로 재산을 모은 집안 출신으로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은 아니었지만 돈이 많으니 권세가 따라왔고 권세가 있으니 행동이 거칠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섬촌 일대의 논밭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최서방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면 수확의 절반 가까이를 소작료로 바쳤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적어도 소작료는 깎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원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최서방의 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이 작아도 남의 땅을 빌려 굽히며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서방도 돌쇠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을 일에 돌쇠가 나서면 괜한 트집을 잡곤 했고 돌쇠는 그럴 때마다 그냥 참고 물러났습니다. 그해 가을 돌쇠는 안도하며 추수를 마쳤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순이의 손을 잡으며 올해는 조금 모자라도 내년에 더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 평온한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추수가 끝나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창 고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최서방의 곡식 창고에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창고지기가 달려갔을 때 창고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에 쌓아두었던 쌀가마니 수십 포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곧바로 관아에 달려가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창 관아의 포졸들이 섬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포졸들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집 헛간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헛간 구석 볏짚 더미 아래에서 쌀가마니 5포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건 내 것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돌쇠를 가리키며 저놈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아무도 나서서 돌쇠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쇠는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고 순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고창 고을의 원님은 엄첨지라는 자였습니다. 귀찮은 일을 싫어하고 복잡하게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서방과는 부임 첫 해부터 은근히 편의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집에서 쌀이 나왔다는 것과 최서방이 지목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돌쇠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자 원님의 태도는 굳어졌고 며칠 후 절도죄에 관에 대한 불복죄까지 얹혀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순이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판결이 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인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이 그 창고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허리가 아프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한밤중에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다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쌀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뜯어보니 결국 한 사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세를 가진 자였고 원님과도 연결된 자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장롱 안에 곱게 접어둔 흰 무명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삿날에나 꺼내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말렸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같이 잡혀 들어가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그러나 순이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열리가 넘는 흘길을 걸어 관아를 향해 나섰습니다. 순이가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아전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여인네가 이곳에 무슨 일이냐는 눈치였습니다.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남편의 일로 원님께 직접 여쭐 말씀이 있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쳤지만 순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원님 엄첨지가 대청에 나와 앉았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침 최서방도 아직 관아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순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이 판결은 이미 끝난 일이니 물러가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순이가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순이는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돌쇠가 허리 통증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 사실을 이웃 몇몇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은 아내가 남편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쌀가마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헛간에서 발견된 쌀가마니가 5포대였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순이가 물었습니다. 최서방 어른의 창고에서 없어진 쌀은 모두 몇 포대였습니까? 원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서방이 나서서 50포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5포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50포대가 없어졌는데 용의자의 집에서 겨우 5포대만 나왔다면 나머지 45포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서방이 서둘러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범들은 누구이며 공범의 집에서도 쌀이 나왔습니까? 하고 수사는 돌쇠의 집 하나를 뒤진 것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집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45포대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5포대만을 근거로 남편에게 절도죄를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포대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원님의 소임이 아니겠냐고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순이는 다시 최서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고 문은 어떻게 열려 있었습니까?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는 최서방의 대답을 들은 뒤 순이가 원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관아에서 현장을 살피러 갔을 때 부서진 자물쇠를 수거해 오셨습니까? 하고 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물쇠는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려면 도구가 필요하고 그 흔적이 현장에 남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었던 것인지 그것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열쇠. 그 한마디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원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여쭤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45포대의 행방, 부서진 자물쇠의 흔적, 창고 열쇠의 소재. 이 3가지만 밝혀주신다면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다시 한번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님은 천천히 아전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최서방의 창고 현장을 다시 살피고 부서진 자물쇠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열쇠를 관리하던 자를 당장 데려오라고도 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시경쯤 지나 아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부서진 자물쇠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 창고지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전이 자물쇠를 살피며 설명했습니다. 고리 부분이 부러져 있기는 했는데 바깥쪽에서 강한 충격을 가해 부순 흔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속이 안쪽에서부터 휘어져 있었고 문틀에는 외부에서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가 나중에 자물쇠를 일부러 부수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당에 다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원님이 창고지기에게 창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창고지기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열쇠는 2개였는데 하나는 자신이, 나머지 하나는 최서방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창고에 달려갔을 때 자물쇠는 어떤 상태였냐고. 창고지기가 최서방을 힐끔 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물쇠 파편이 창고 문 안쪽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부쉈다면 파편이 안쪽으로 들어갈 리 없는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워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원님이 최서방에게 사건 당일 밤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냐고 다시 묻자 최서방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사이 아전 하나가 원님 귀에 작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사건이 나기 열흘 전 최서방이 고창 읍내의 곡물상과 비밀리에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대량의 쌀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서방은 실은 빚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넉넉해 보였지만 몇 해 전부터 장사가 잘못되어 큰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갚아야 할 기한이 다가오자 창고에 쌀을 팔아 빚을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팔면 장부가 맞지 않으니 도둑을 맞은 것처럼 꾸미고 마침 사이가 좋지 않던 돌쇠에게 쌀 몇 포대를 몰래 가져다 놓아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최서방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물쇠의 흔적, 창고지기의 증언, 곡물상과의 거래, 정황이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최서방의 2팔을 잡아 묶었습니다. 평생 남의 위에서 군림하던 최서방이 관아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님은 즉시 돌쇠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최서방은 무고죄와 증거 조작, 관아를 기망한 죄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돌쇠는 관아 문을 나서다가 순이를 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멈춰서더니 2 손으로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눈가가 붉었고 밤새 울지 않았던 순이의 눈에도 그제야 눈물이 고였습니다. 2 사람이 섬촌으로 돌아오던 길은 왔을 때와 같은 흙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처럼 느껴졌다고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이었고 2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이가 가진 것은 배운 지식도 돈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냉철하게 생각하는 머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거짓도 끝까지 따지고 드는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이처럼 감정보다 이치를, 분노보다 냉정함을 앞세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혀진 옛 이야기를 찾아 이 자리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